자, 그러면 이제 발표 순서 먼저 염돈재 선생님부터 염돈재 교수님부터 발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중한 세미나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명하신 두 분이 발표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잘 드시지만 김 소장님도 마찬가지고 홍 교수님도 아주 열정적으로 잘 준비해서 발표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뭐 특별히 발표 내용에 대해서 코멘트할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데 대해서는 저의 그 생각을 아주 간략히 말씀드리고요. 독일 통일의 배경이나 거기 뒤에 좀 조용히 해주세요. 우리의 대북 통일 정책에 대한 저의 생각에 대해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관심을 갖고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독일 통일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불안태의 동방정책, 화해협력정책이 독일 통일의 원동력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통일정책과 대북정책, 파행을 겪게 되고 통일교육도 지금 엉망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 분들은 말씀 안 하는 거에서 그 부분에 가서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동영 소장님께서는 뭐 여러 가지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독일 통일 직전 1개월 전에 독일에 가서 3년 동안 독일 통일 현장에서 3년 동안 독일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올 수상 제외해놓고는 독일 통일에 관여했던 중요 인사들 대부분 다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 사람들이 독일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30년 지났는데 아직까지 우리 독일 통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또 김동문 소장님 비교적 독일의 통일 교육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그 사례를 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물론 학교 교육이라는 것이 학생들이 젊은이들의 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독일 통일 교육도 명확하게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독일에서는 아까 김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독일에서는 사실 통일 교육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이라는 얘기를 입 밖에 꺼내는 것은 바로 나치의 망령을 불러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책임 있는 정치인 입에서 통일이란 말이 절대 나와서는 안 되는 금기였었습니다. 그리고 통일될 가능성도 없고요. 그리고 독일의 그 정치교육이라고 그러지만 정치교육 안에다 통일교육을 했다 그러는데 그냥 그 정치교육만 하고 통일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치교육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 민지시민교육, 나치의 망령을 다시 이렇게 불러오지 않는 그런 시민교육하는 데 중점됐기 때문에 통일교육은 비교적 그 포션이 약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독일의 많은 분들이 보니까 독일 통일에 대해서 독일 정치 교육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연구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많이 읽어봤는데 독일의 사례가 우리 통일 교육에 큰 참고는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홍문종하고 교수님 아까 얘기했는데 독도 얘기하고 통일 교육 얘기해서 제가 감명받았고 또 한 가지 그 북한의 핵 개발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협력 지원 대상으로 하는 거 이건 우리 정말 쓸모있는 바보를 만드는 거다 하는 얘기 또 그 다음에 북한의 무력 적화 기도에 대한 언급이 없이 평화만 중요시하는 듯한 통일 교육의 문제점 지적한다. 아주 전 공감하고 적절한 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두 분의 발표에 대한 코멘트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서독의 통일 교육이 과연 성공적이었나? 또 우리가 배울 점이 뭐냐 하는 데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는 독일 통일 교육에 대한 연구가 아주 활발한 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연구자들이 독일의 통일 교육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우리 통일 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찾는 데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독 정치 교육의 기본 원칙으로 인식되고 있는 1976년 아까 말씀하신 보이텔스바흐 합의와 독일 정부의 유일한 통일 교육 지침이라고 하는 1978년도 독일 문제에 대한 서독 각주 문교부 장관들의 교육 지침의 역할에 대한 심층적 연구는 거의 없었습니다. 독일 거 보고 우리가 배우려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지 심층 연구를 하고 비판적 검토를 한 후에 우리가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무조건 잔등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 경우에는 독일의 통일교육이 아주 성공적이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매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1957년도 여론조사했는데 통일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45%습니다. 그러나 71년이 되면요 1%, 1988년도 정도 되면 통일 전 동독혁명이 나기 전해입니다. 0.5%에 불과합니다. 통일 가능성을 믿는 사람은요 원래 66%에서 3%로 감소했습니다. 통일 교육이 과연 잘 됐다면 이렇게까지 참담한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그럼 두 번째, 독일의 그 슈테린이라고 하는 그 주간지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1989년 11월 9일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통일의 계기가 열린 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는 사이 1989년 11월 9일이 어떤 날이냐 하고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독일 사람들이요. 그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날이라고 아는 사람이 3분의 1가 됩니다. 통일교육이 잘했다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또 한 가지요. 1968년도 60년대 하반기가 되고 70년대 초반기가 되면요. 독일의 학생운동, 좌파 학생운동이 엄청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1945년도에 태어난 해방도의들이 성년이 돼서 이제 대학생들이 그때 지금 우리나라 학생운동 정도가 아닙니다. 엄청 대단한 학생, 폭력화된 학생운동도 있고 이러는데 그 사람들이 뭘 주장하신지 아십니까? 시위 나왔을 때 호지민, 막스 레닌, 체 게바라 그거 조상아 들고 와서 시위를 했어요. 통일교육이 잘 올바로 됐으면 그런 사태가 났을 겁니다. 이 뭐 학생들 시위 학생 물대포하는 거 이런 거 다 그게 독일에서 나온 거예요. 독일이 엄청난 그런 그 사회적인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독일 통일교육이 그렇게 너무 긍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독일의 제도나 이런 그 사례를 그대로 우리가 수용하기보다는 먼저 비판적인 성찰을 한 후에 독일 통일의 성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걸 알고 그러고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시사점해서 그걸 옳은 걸로 받아들이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분 발표자께서 다루지 않은 부분인데 우리 지금 통일교육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침서를 내는 것이 바로 통일교육원에서 내는 통일문제 이해라는 거하고 통일교육 기본 방향이라는 게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까지 이게 아주 기본인데 여기 몇 가지 개선점이 이렇게 많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몇 가지 그 작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있을 때 많이 그 교육 지침이 많이 왜곡됐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가서 작년부터 조금 개선되기 시작했는데 몇 가지 그런 개선되기 있습니다. 이런 중에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중시한 평화교육. 문재인 그 정부에서는 안보교육이라는 평화가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평화교육으로 했던 것을 이런 것들을 평화교육을 그 지침을 많이 그 삭제를 했습니다. 그런 것도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자료가 있는가 하니까 남북 간의 군사적 대화와 합의는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을 이루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남북 군사 합의서 그거 잘 됐다고 지금 이거 찬양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거 없앤 것도 잘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유로운 교류 협력과 통일이 가져올 수 있는 평화 경제의 미래성을 인식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을 이거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잘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로부터 몇 가지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다. 즉 이제 한반도 분쟁 배경에서 국제적 제약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통일의 국제사회의 결정이 크게 작용할 것이라는 추정은 우리 스스로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분과 권한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임을 기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일은 2차 대전 전선 4대국의 동의가 없으면 통일을 절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제약이 없었습니다. 아까 김동영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남북 간에 자율적으로 합의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누가 국제법적으로 그걸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중국하고 러시아가 북한을 이렇게 도와줘 김정은을 도와줘서 망하지 않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방해가 되지만 그 외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제적인 문제로 자꾸 강조하는 것은 주변 국가들이 어떤 지분을 가졌다고 우리가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쓸데없는 얘기 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냐? 우리 독일 통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얘기가 독일은 주변국의 축복 속에서 주변국의 동의 속에서 통일을 이루었다 잘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환상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정한 것은 잘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독일 통일 과정에서 동족 지역으로의 정보 유입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동독의 민주화와 통일에 커다란 역할을 했다 하는 얘기를 한 건데요. 그것도 하여튼 것들 이제 그 기술을 했는데 그것도 바로 우리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동서독 간에 동방정책을 통해서 교류하고 화해 협력해서 그랬던 것이 바로 독일 통일이 밑거름이 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서독 사람들이 외부 사정을 알고 동독 사정을 알고 이렇게 돼서 통일이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동독 사람들이 외부 소식을 접하는 정보 채널은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 지나치게 강조하면 그것만 중요시 한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교정한 건 잘 된 것 같고요. 그래도 아직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부적절한 거 몇 가지만 얘기를 드렸습니다. 대부분이 독일 통일에는 교류와 협력이 가장 중요했다고 이런 역할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기조하에서 우리 통일 교육도 그렇고 어떤 통일 정책도 그렇고 그렇게 지금 흘러나가고 있거든요. 바로 독일 통일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는데요. 여기 그다음 보면 이 통일 교육 기본 방침하고 통일 문제 이해 보면요. 독일 통일에는 교류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얘기가 끝없이 나옵니다. 교류 협력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아닙니다. 독일 통일에서.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독일 통일을 가능케 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서독이 서방에 편입해서 안보를 튼튼히 하고 경제 발전을 이루어 서독을 동독 주민들의 동경 대상으로 만든 것이 이것이 바로 독일 통일의 원동력이 된 거죠. 그런데 교류 협력의 역할만 강조하면은 그럼 엉뚱한 우리 교훈을 얻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 통일교육원에서 이렇게 나온 거 보면 서독이 정치교육을 통해 통일을 달성할 수 있었듯이 우리도 통일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슨 정치교육을 통해서 통일을 이렇게 달성할 수 있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죠. 통일교육원에서 통일교육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거지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통일교육의 성과도 없었고 그런 건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시정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통일교육 기본 방향 중에서도 부적절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로 통일은 민족 문제이자 국제 문제이며 분단 해소와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한 당사자의 노력과 함께 주변국들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 아까 그 얘기입니다. 이해와 협력이 무슨 필요하면 필요해요. 우리가 남북 간에 합의하면 밀고 나가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축복 속에 하는 게 좋죠. 그게 쉽습니까? 대가를 바라죠. 지분을 요구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환상적인 지금 무슨 유토피아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이. 그럼 또 다음 가지 몇 가지 부적절한 거 이것도 간단히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통일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게 맞는 겁니까? 갑자기 통일 기회 오면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남북 관계는
기존의 남북 합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북한이 지키지 않아도 우리 그걸 지켜야 되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쓸데없는 얘기들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화해 협력과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게 아니죠.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의 핵 포기와 북한의 민주화가 선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옳은 거 아닙니까? 그다음부터 통일 그 문제 이해해서 통일의 무슨 이렇게 이점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데 보면 너무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 통일의 이점을 얘기하는 구절입니다. 통일은 분단으로 인한 고통을 해소하고 개개인이 다양한 분야에서 더 넓은 선택의 기회와 보다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통일 후의 모습이 이점이 우리 머리에 떠오릅니까? 안 떠오르잖아요. 추상적이잖아요. 그러지 말고 통일이 되면 전쟁의 공포에서 해방되고 이산가족 문제 해결되고 군사비 절감이 가능해지고 남북 갈등, 남남 갈등의 해소가 될 수 있고 철도, 고속도로 연결해서 대륙 진출도 가능해진다. 이래야지 무슨 통일에 대한 젊은이라든가 저기 머리 들어오지. 이건 무슨 뭡니까? 뭐 넓은 선택의 기회와 보다 자유로운 충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거. 언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전달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머리에 떠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했으면 좋겠다고. 네, 마지막으로 제가 브란트의 동방정책이 독일 통일에 어떤 기여가 했는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브란트의 동방정책, 접근을 통한 변화정책이라는 거죠. 독일 통일의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해서 북한과 서둘러서 남북기본합의서 체결하고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3조 원이 넘는 경제 지원을 했지만 북한 핵을 막지도 못하고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태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우리가 독일 통일을 잘못 이해한 것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는 브란트의 동방정책이 독일 통일에 미친 영향을 과대평가했습니다. 브란트의 동방정책이 분단의 고통 완화와 민족 동질성 유지에 기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독일 통일은 서독에 접근을 해서 동독 공산 정권이 변해서 그래서 통일이 된 게 아니고요. 동독 주민의 시위로 동독 공산 정권이 망해서 통일이 된 거예요. 브란트의 동방정책을 여러분들 잘 보시면 됩니다. 접근을 하면 변한다. 그러니 누구한테 접근해서 누가 변한다는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 생각하면 동독 주민들한테 잘해주고 해서 접근을 해서 동독 주민들이 변해서 통일이 온다고. 그 얘기 아니에요. 브란트가 생각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동독 지도부하고 한테 접근을 해서 그러면 동독 지도부가 변해서 통일이 된다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한 사람 아닙니까? 브란트는 동방정책의 독일 통일의 최대의 패배자라고 얘기를 해요. 독일 3인당은. 그리고 콜 총리가 독일 통일을 이루었는데 콜 총리는 바로 기민당, 기독교 민주당은 바로 통일을 이룬 정당. 콜 총리는 통일은 총리로 이렇게 합니다. 빌리 브란트가 통일을 이뤘다는 얘기 독일 사람들 한번 해보십시오. 독일 사람들 웃지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지금 3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그거 모르고 지금 통일 정책 만들고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브란트의 동방정책 이후 동서독 간의 교류협력 증진이 독일 통일에 미친 영향도 과대평가했습니다. 왜냐하면 브란트의 동방정책이 아니었어도 동독 주민들이 서독 사장 등 외부 정보에 접할 수 있는 여러 기회는 채널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또 동독 평화혁명이 그렇다고 그럴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브란트의 동방정책을 통해서 이렇게 정보가 유입돼서 통일이 됐다 그러면 서폴란드, 서헝가리, 서체코가 없었던 그런 나라들은 천천히 탈공산화 혁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나라들이 훨씬 동독보다 빨리 탈공산화 혁명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럼 뭐냐? 교류협력을 통해서 정보 유입됐다는 거. 그것이 바로 통일에 미친 영향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얘기죠. 우리는 그것도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서독 기민당 정부가 추진하는 힘의 우위 정책이
바로 독일 통일에 미친 영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우리는 진짜 제대로 평가해야 될 건 과소평가하고 평가하지 말아야 될 걸 과대평가했어요. 우리는 소등 3인당이 접근을 평한 변화 정책이 독일 통일의 밑거름이 됐다고만 생각했지, 아데나와 초대 총리 이후 기독교 민주당 정부가 자사기 이론에 따라, 자사기 이론이라는 것은 서독을 민주주의 국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강력하고 잘 사는 그런 좋은 나라를 만들면 자석의 실부치가 딸려오듯이 동독이 딸려와서 통일이 된다는 그런 일이거든요. 프란트의 동방정책은 뭐냐? 동독 지도부하고 교류 협력해서 동독 지도부가 변해서 통일이 된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돌아보면 어떻게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서독 기민당 정부가 추진한 이런 힘의 우위 정책, 이것은 독일 통일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건데 우리는 거기다 알지도 못하고 지나갔죠. 이러고 무슨 통일 정책이 발효되고 이래갖고 무슨 대북 정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혼란,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독일 통일의 배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30년간 정말로 이 대한민국, 정말 세계에 빛나는 대한민국이 30년 동안 어떻게 이렇게 집단 오류에 빠져 산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한두 사람이 잠깐 또한 잘못을 저질 수 있어도 대한민국 같은 위대한 나라가 30년 동안 전 국민이 이렇게 오류에 빠져 산다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사실 이 주제하고는 통일교육하고는 직접적인 주제 아니라 이 얘기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아까 통일부 장관님 여기 계셨던 다른 자리에서 통일부 장관님한테 편지를 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통일부 직원들한테 독일 통일의 배경에 대해서 얘기 좀 할 수 있는 기회 한번 달라고. 30년 동안 내가 수많은 찬을 통해서 통일부에다가 그 교육자에게 한번 그 강의 좀 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걸 안 해줘요. 그래서 이건 우리 김 장관님이 드디어 저한테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니까 뭐든 늦었지만 오늘 이 세미나가 바로 우리 정부와 학계가 그리고 또 언론계가 독일 통일을 올바로 이해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